한국은 멸종한다. 이게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가 내린 결론이에요. 세 세대만 지나면 인구가 지금의 3%로 쪼그라들고 북한은 총 한 발 안 쏘고 그냥 걸어 들어오면 끝이라고 했거든요. 남아있는 건 보행기 끄는 노인들 뿐일 거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과장이라고요? 숫자를 보면 과장이 아니에요. 합계 출산율 0.72, 대체 출산율의 13%밖에 안 되는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왜 전 세계가 한국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이 발언을 한 건 최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였는데 그는 인구 문제를 오랫동안 경고해온 인물이거든요. 테슬라 CEO이자 스페이스X 창업자로 유명하지만 가장 집요하게 파고드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인류의 출산율 감소 문제예요. 그런 그가 한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죠.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한국의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의 13%라고 직접 언급했는데, 대체 출산율이라는 건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율을 말해요. 보통 2.1 정도로 보는데 한국은 0.7이니까 정말 13% 수준이 맞는 거거든요. 이 숫자를 보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미쳤다, 크레이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세계 어디서도 이런 수치를 본 적이 없다는 반응이었죠. 그가 계산한 시나리오는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현재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대략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30년 뒤에는 지금의 3분의 1, 60년 뒤에는 9분의 1, 90년 뒤에는 27분의 1이 되는 거죠. 세 세대가 지나면 127분의 1%로 환산하면 현재 인구의 3%만 남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머스크가 특히 강조한 게 있는데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아기 기저귀를 초월하는 현상이에요. 그는 이게 한 나라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라고 했거든요. 한국은 이미 몇 년 전에 이 지점을 통과했고 일본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머스크는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보라면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경고했죠.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건 머스크가 해법도 제시했다는 거예요. AI와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 기본적인 생산은 거의 무료에 가까워질 거라면서, 거기에 수명 연장 기술까지 더해지면 인구 감소 문제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본인도 최소 120살에서 150살까지는 살고 싶다고 했는데 영생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면서 적정선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머스크의 발언이 화제가 된 것과 비슷한 시기에 유엔에서도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어요. 유엔 인구기금이 한국을 포함한 14개 나라에서 14,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출산 계획을 조사했는데 5명 중 1명이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 못했거나 앞으로도 못할 거라고 답한 겁니다. 유엔 인구사무총장은 세계가 전례 없는 출산율 감소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공식 선언했어요. 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39%가 재정적 한계를 꼽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 비율이 무려 58%로 조사 대상 14개 나라 중 압도적 1위였어요. 반대로 스웨덴은 가장 낮았는데 육아휴직과 보육 지원이 잘 갖춰진 나라답게 재정적 이유로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응답이 적었죠. 한국과 스웨덴의 차이가 결국 정책의 차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흥미로운 건 불임이나 난임을 이유로 든 응답자는 12%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못 낳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적 조건 때문에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숫자예요. 국내 데이터를 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국가데이터처에서 혼인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남자 32살, 여자 31살을 기준으로 2015년과 2023년을 비교했더니 불과 8년 만에 혼인율이 60% 수준으로 떨어졌고 출산율은 그보다 더 심해서 절반 수준까지 추락했거든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8년은 찰나인데 이 정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뜻이에요. 데이터를 항목별로 뜯어보면 패턴이 더 명확해지는데 거주지에 따른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어요. 수도권에 사는 32살 남성과 31살 여성의 미혼 비율이 2023년 기준 각각 58%와 4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출산율도 수도권이 가장 낮았거든요. 4월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을 넘어선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차이는 더 충격적이에요. 2020년 기준 32살 남성 중에서 집이 있는 사람의 미혼 비율은 34%에 불과했는데 집이 없는 사람은 62%가 미혼이었거든요. 거의 2배 차이예요. 3년 뒤 추적 조사에서도 주택 소유자의 결혼과 출산 비율이 미소유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집이 있으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없으면 포기한다는 게 데이터로 증명된 거죠. 직업과 고용 형태도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어요. 상시 근로자, 그러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남성이 3년 뒤 출산할 비율이 비정규직이나 불안정 고용 상태인 사람에 비해 8%포인트 이상 높았고 여성도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육아휴직 사용 여부도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첫째 아이를 낳은 뒤 3년 안에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다자녀 가구가 될 비율이 남성은 46%, 여성은 39%로 크게 높았어요.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예요. 소득의 안정성과 거주의 안정성이 혼인과 출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돈이 있고 집이 있으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없으면 포기한다는 게 한국 사회의 냉혹한 현실인 거예요.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3년 전부터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모든 출산 가정에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정책이 도입되면서 지자체들이 기존 출산 지원금을 줄이거나 폐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8곳이 지원금 규모를 줄였고 13곳은 아예 폐지했거든요. 실제 피해 사례도 있어요. 지난주 셋째 아이를 출산한 한 여성이 출생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임신했을 때 확인한 지원금은 100만 원이었는데 출산하고 나니 50만 원으로 깎여 있었던 거예요. 어제 출산한 사람과 오늘 출산한 사람을 차별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당사자의 반응이었죠. 그런데 모든 지자체가 이런 건 아니에요. 전남 영광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양육비와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6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인천시도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시행하면서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거든요. 과감한 투자가 실제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돈이에요. 몇백만 원짜리 일회성 지원금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5억, 6억인 상황에서 2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젊은 세대가 원하는 건 안정적인 일자리, 살 수 있는 집,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육아휴직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회사 문화 같은 거예요.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새 세대 뒤에 한국 인구가 3%만 남을 거라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그게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라는 게 문제거든요. 북한이 걸어 들어오면 된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안보적 관점에서 보면 인구 감소가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순히 인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무너지거든요. 생산할 사람이 없으니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소비할 사람이 없으니 가게가 문을 닫고 세금 낼 사람이 없으니 연금이 고갈되는 거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1990년대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경제 성장이 멈춰버렸고 지금도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일본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요. 일본의 출산율이 바닥을 찍었을 때가 1.26이었는데 한국은 지금 0.7이에요. 일본의 절반 수준이죠. 일본이 30년 걸려서 겪은 인구 절벽을 한국은 15년 만에 겪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속도가 2배라는 건 충격도 2배, 피해도 2배라는 거거든요. 군대 문제도 심각해요. 지금도 병력 부족으로 복무 기간을 줄이고 있는데 앞으로 20년 뒤에는 군대 갈 청년 자체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머스크가 북한이 걸어 들어오면 된다고 한 게 농담이 아닌 거예요. 총을 들 젊은이가 없는데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어요?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연금 문제는 이미 터지기 직전이에요.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출산율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출산율이 더 떨어지면 고갈 시점은 더 당겨지는 거예요. 지금 20대, 30대가 된 연금을 본인들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돈을 내봤자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학교도 문을 닫고 있어요. 전국에서 폐교가 속출하고 있는데 시골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서울에서도 신입생을 못 채우는 학교가 나오고 있어요. 대학은 더 심각한데 앞으로 10년 안에 절반 이상의 대학이 정원을 못 채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육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돌볼 젊은 의료 인력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도 지방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응급실을 폐쇄하는 곳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20년 뒤에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파도 치료받을 병원이 없는 나라, 상상이 되세요? 부동산 시장도 결국 무너질 거예요. 지금은 집값이 비싸서 결혼을 못 한다고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면 집을 살 사람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일본 지방 도시들 보면 집을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는 곳이 있어요. 한국도 20년에서 30년 뒤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은 그때 가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건 국가 소멸의 문제예요. 머스크가 과장한 게 아니라 냉정하게 숫자만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세 세대 뒤에 인구 3%. 이건 사실상 나라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5천만 명이 150만 명으로 줄어드는 건데 그 정도면 서울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규모가 아니죠. 성인용 기저귀가 아기 기저귀보다 많이 팔리는 나라, 결혼 정년기 인구의 절반 이상이 미혼인 나라, 재정적 이유로 아이를 포기하는 비율이 세계 최고인 나라.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유엔이 전례 없는 출산율 감소의 시대라고 선언했지만 한국은 그 선두에 서 있거든요. 머스크의 발언이 과장이길 바라지만 지금까지 본 모든 데이터가 그의 경고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인구 구조라는 게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거든요. 지금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어 다시 아이를 낳으려면 최소 20년에서 30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영광군이나 인천시 같은 성공 사례가 보여주는 건 해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과감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면 출산율이 실제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죠. 문제는 그런 투자를 할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하는 걸 보면 답답하거든요. 한쪽에서 지원금을 늘리면 다른 쪽에서 줄이고 출산율 올리겠다고 하면서 정작 젊은 세대가 원하는 걸 안 해주고 있잖아요. 집값 잡겠다는 말만 수십 년째 하고 있고 일자리 안정시키겠다는 말도 매번 공약에만 나오고 사라지죠. 머스크가 한국을 보면서 미쳤다고 한 건 출산율 숫자만 보고 한 말이 아닐 거예요. 이 상황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안 세우는 걸 보고 한 말일 수도 있어요. 세계가 한국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먼저 인구 절벽을 맞이하는 나라. 이 실험이 어떻게 끝나는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뭔가가 바뀌지 않으면 머스크의 예측이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북한이 걸어 들어와도 막을 군대가 없고 연금은 고갈되고 병원은 문을 닫고 학교는 폐교되고 경제는 멈춰버리는 나라. 이게 30년 뒤, 60년 뒤, 90년 뒤 한국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이 아니라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마주한 불편한 진실입니다.